너무 괜찮아 보여서 그때 바로 매수를 했거든요. 편집을 하다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강 회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신혜 PD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테이번님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다가 에어비앤비를 언급을 하셨길래 네. 에어비앤비 차트를 보는데 너무 괜찮아 보여서 그때 바로 매수를 했거든요. 편집을 하다 말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매수를 했던 근거하고 익절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남자분들이랑 주식 얘기를 하면은 잘 말해요. 네. 근데 이제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말이 뭔가 좀 꼬일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네. 네. 저는 원래 코인 트레이딩을 하던 네. 사람인데 미장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었는데 테이버님이 에어비앤비 언급 이후로 아 이건 사야 된다 여기 이거다 싶어서 바로 환전 눌러가지고 이 바닥에서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네, 일단은 뭐 에어비앤비를 샀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차트 분석도 한번 봅시다. 제가 생각했을 때 헤드앤숄더의 완벽한 그렇죠. 어깨 네. 꼭지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ABC로 해서 이 지점까지 갈 수 있겠다. 네. 150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수익이 한 18% 정도 나고 있어요. 네. 아직 익절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한 익절 구간은 131달러하고 150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달러 잡은 거는 저 정도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보고 있는 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아니면 정고점 정도에서 140달러 이렇게도 네네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에 150달러를 잡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차트 분석상으로는 저렇게 가는 게 어찌 보면 맞을 텐데 반대로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보시면 여기 나스닥이라고 돼 있어요. 네. 나스닥에만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S&P 500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그게-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고 차트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요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재료도 중요하죠. S&P 500 편입 가능성이 다시 한번 이슈화 되면서 그 당시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기를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매도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트 분석으로만 내가 여기까지 먹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주 재료는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S&P 500에 편입되면서 지수 매수에 어마어마한 대금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이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170에서 190 이 사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대가 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기서는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힘겨운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일단 매물대까지 다 고려해 보면은 좀 더 위로 높여 잡아도 될 것 같다. 특히 S&P 500 편입 이슈는 상당히 강력한 이슈다 보니까. 근데 편입이 한번 실패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편입 심사였고 이번에는 팔로알토가 들어가면서 심사 대상에서 밀려났는데 이거는 이제 3개월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음에 또 편입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좀 계속 3개월마다. 거기서 만약에 편입이 실패한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 매매 관점에서 다음에는 분할 매도를 하고 또 떨어지면은 또 차트 분석하면서 매수를 하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테이버님 에어비앤비에 대한 매도 영상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저는 에어비앤비를 2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직접 청소도 하고 막 하면서 그때가 코로나 이전인데 코로나 터지고 딱 1월에 그만뒀었어요. 청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마침 시기가 너무 괜찮았던 거죠. 그만둔 시기가 나름 장사도 잘 됐었고 했는데 또 에어비앤비가 이제 다시 코로나 끝나면서 부활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호텔이랑 에어비앤비랑 규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에어비앤비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청소 이슈 이런 것도 있지만 리뷰가 다 달리다 보니까 청소 같은 거는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면 장사가 아예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이 주식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게 에어비앤비 영상에서도 계속 뭐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여행 트렌드, 여행 문화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옛날에야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지금은 좀 더 이색적인 그리고는 맞아요. 경험을 중시하는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여행을 다니는 부분도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에어비앤비가 좀 더 특색이 있는 그리고는 경쟁자가 없는 미국 주식의 투자의 가장 핵심은 이 친구가 과연 글로벌에서 동일하게 성공할 수 있냐 그리고는 글로벌에서 경쟁자가 없냐라는 거거든요. 아마존을 생각할 때도 애플을 생각할 때도 구글이나 마소를 다 생각하더라도 글로벌의 경쟁자가 마땅히 없어요. 독점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변에 에어비앤비를 실제로 운영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 형태라든지 이쪽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체감하다 보니까 이거는 여행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뒤에 구글이 우리의 여가 시간 트렌드를 바꾼 것처럼 여행 트렌드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확산세는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차트 분석도 좋지만 지금 이 친구의
P가 한 40배 정도, 포워드 P가 40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더 흑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은 가치적으로도 여전히 뭐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장기 트렌드, 이 정도면 거의 주봉이고 2, 3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렌드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에 맞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안 맞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막 분봉도 보고 막 아니면 매집봉도 보고 이러는데, 미국 기업은 조금 그것보다는 월스트리트의 큰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에서 몇 년치를 놓고 트렌드 분석하는 게 좀 더 정확도가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참고를 할게요. 저도 일단 170달러를 보고 있었는데 저도 참고해서 계획을 좀 수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가 매수를 아직 못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라인은 한번 돌파를 했다가 리테스트 자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120달러가 오면 추가 매수를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저항 라인을 못 뚫고 아예 아래쪽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95달러 위쪽까지 올 수 있겠다. 두 가지 추가 매수 계획을 세웠고, 손절 라인은 82달러가 최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손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최저점을 뚫었을 때 손절한다? 네. 근데 차트 분석에서 저는 이거는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손절 라인 이렇게 깊이 잡으면 안 돼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핀비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 주식을 볼 때 조금 더 트렌드 같은 게 잘 나와 있어요. 네. 에어비앤비 보시면은 차트가 나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시계열상에서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그은 트렌드 라인이랑 여기 나와 있는 트렌드 라인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일본 기준을 보시면 트렌드 라인을 다 그어주거든요. 저는 지금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약간 똥색 선, 이게 네.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20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좀 경고음이 나오죠. 200일선을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게 지지력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지금 현재 주선 기준에서는 200주까지는 안 나오는데, 상장 기간이 짧다 보니까 상장 기간이 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0주선도 나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50주예요. 50주입형 기준에서 50주에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20, 60, 120, 240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은 20, 50, 100 20, 50, 100. 그리고 200. 200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미국이 주 거래 대상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어디에 지지라고 있냐? 200주 라인에 비트코인이 걸려 있어요. 거기가 지금 26,000달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안 빠지고 매수 매도가 빡세게 일어나는 부분도, 미국이 엄청나게 큰 시드를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200을 많이 보고, 이거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손절을 고민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신저가를 찍을 때보다는 오히려 신저가를 찍을 때는 이 기업의 앞으로 성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거기서 손절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 기업이 여전히 성장한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가져가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신저가까지는 끌고 가는 게 더 위험하다. 아, 신저가까지 끌고 가기 전에 200을 이평선을 보고 손절을 하는 게 맞다. 오히려 미국은 이제 매수 자체를 100일, 200일 이런 선에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비중을 줄여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에 좀 더 우선하는 것은 미국은 실적 전망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매수 매도 포인트 자체를 조금은 당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 네, 손절 라인이 너무 깊은 것 같아서 네네네. 만약에 역사적 저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슈를 보고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는, 혹은 냅뒀다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걸 고민해보는. 이 기업이 상장 폐지로 간다, 사업이 이제 망가졌다라고 하면은 당장 손절이겠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조금 이슈가 있으면은 트렌드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급변을 해요. 실적 발표. 아, 실적 네, 발표. 실적 발표 같은 경우인데, 메타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메타가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갭상승을 했어요. 이 갭상승을 한 실적 발표 때마다 갭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이게 지금 스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는 개파락을 합니다. 실적 발표 3개월마다? 때마다 3개월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얘들이 실적 발표에서 좋은 얘기를 해준다, 다음 분기에 우리가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은 차트 이평선 다 무시하고 뚫고 올라가요. 기술적 분석에 우선하는 게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버리면 아예 트렌드가 이제 벗겨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IR에서 나쁜 소리를 해버리면은 아예 개박살이 나는 거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보험회사들 이슈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부사장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7%, 8% 개박살이 났어요. 미국은 최우선이 실적, 두 번째가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200 이평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바닥을 논하는 가장 이제 밑에 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탈했을 때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탈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이탈했을 때가 S&P 500에 편입 실패했다라는 이슈로 이탈해서 저도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당장 이제 짧게 손절을 치고 다시 봐야 되나? 라는 걸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요 이슈는 재료가 연기된 이슈다 보니까 좀 냅둬보자 하고는 다시 복귀하는 걸 보고는 지금 여전히 뭐 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미국은 시나리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실적도 중요하고 네.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기술적 분석만 믿고 이렇게 트레이드하면은 내가 너무 일찍 팔 수도 있고 내가 손절할 라인을 너무 이렇게 이탈할 수도 있다 보니까 실적 이슈도 팔로우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아 쉬워요. 해보면 쉬워. 이거는 1시간 봉인데 1시간 봉 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이더라고요. 저때 이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일단은 S&P 500 편입 이슈, 편입 실패. 편입 실패, 아. 썰이 이제 저때 확정이 나면서 이번에 S&P 500에는 팔로알토가 들어간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그럼 에어비앤비 못 들어가네요 하고 실망 매물이 쏟아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으로 단기 주가가 좀 상승한 부분이고, 그게 떨어졌다가 전저점을 지지하고는 다시 반등을 시작한 이런 형태가 지금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기보다는 이벤트 드리븐이 끝나면서 노이즈가 좀 끝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차트가 돌려 세우느냐 아니면 차트가 눕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차트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은 거래량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거래량이 터진 이유를 찾아보고는 S&P 편입 실패구나 이러면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구나, 오히려 개파락한 상태에서 말아 올렸구나, 이렇게 보면 좋고, 또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넘어가면은 이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전이랑 그 다음에 시외 거래가 거의 없어요. 많이 없죠.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이 끝나고도 거래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갭상승 갭하락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갭을 메꾸러 간다 그러면 실제로 메꾸러 가고, 이게 왜냐하면 장전 장후 이후에 뭐 30분밖에 트레이드가 안 되니까 그 구간에서 트레이드 되는 게 물량이 많지도 않고 체결량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프랙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 전후에도 소액 거래 하시는 분들도 계속 거래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모 증권사에서는 낮 시간 거래도 열어놓는 네, 상황이죠. 맞아요. 그런 게 왜냐하면 장이 열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도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실제 현물 시장도 매수 매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정규장 차트만 기록되어 있는 이 차트만 보면은 흐름이 조금 난해할 수 있죠. 특히 미국은 되게 웃긴 게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나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갭상승 갭하락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치고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면은 그 실적에 따라서 이미 나스닥은 2% 3%가 움직여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장이 열리면은 나스닥 갭하락, 갭상승. 이걸 메꾸러 갈 수 있냐는 아니죠. 왜냐면은 애플이 실적이 안 좋을 거다 그러고 밀려버렸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오히려 장 열리고 더 밀리는 현상이, 오히려 갭상승을 하고 하는 데는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차트 분석을 하는 이 기술적 분석이 미국에 적용하면은 이게 조금 논리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봉, 주봉, 월봉을 가지고 장기 트렌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차트가 다 똑같은 차트지 라는 건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장이 닫히고 난 뒤에 차트까지 다 열어서 보셔야 돼요. 장이 닫혀도 실제로 거래는 계속 발생하고 차트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이 차트에는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래량도 보셔야 되고, 갭이 너무 크면은 뉴스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이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네. 그러면 장이 끝나고 나서 그런 실적 발표를 하면은 애프터장이 엄청 뜨겁겠네요? 오히려 애프터장에 거래량이 더 많은 날도 많아요. 아, 정말요? 실제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스냅, 그리고는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애플, 마소 이런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 마치고 난 뒤에, 최근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이 끝나고 난 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돈을 이만큼 벌 거야라고 제시했던 숫자를 50%나 땡겨서 발표했어요. 그러고는 높게? 네, 그러고는 10% 넘게 빵 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오히려 시장 거래 중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마치고 나온 거래량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구애받기보다는 오히려 실적과 이벤트와 발표, 특히 임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좀 더 중요하다. 이게 어찌 보면은 좀 겐또 맞추기가 돼버리는 거고, 언제 누가 나와서 무슨 폭탄 발언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은 얘네들은 좀 장기적으로는 정직하게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투자는 조금 뷰를 다르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테이버님은 절반을 본절을 하셨는데 본절을 했던 그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은 평가하시는지.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출발점은 술이에요. 제가 그날 그 술을 먹고 방송을 했어. 아, 그래요? 그날 아마 PD님이랑 술을 먹었을 거예요. 방송국 PD님이랑 술을 먹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데 집에 가서 또 방송을 켰네. 미국장 트레이드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 트레이드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돈 벌다가 갑자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어비앤비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이제 S&P 500 편입에 실패하고 난 뒤에 비중을 좀 줄일까 이러고 있다가 그 얘기가 딱 나왔는데 열어보니까 플러스 0.8%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0.8%? 그러면 뭐 세금 떼고 뭐 수수료 떼고 본절이네. 그러고는 반만 팔아 이러고 반을 판 거예요. 1년 동안 모아온 거를. 방송을 하다가 술이 깬 거야. 술이 깨가지고 내가 왜 팔았지 그러고는 실제로 방송 끝나고 판 거에 절반을 다시 샀어요 또. 진짜요? 그럼 4분의 1을 다시 산 거네요? 그러니까 4천만 원 들고 있다가 2천만 원 더 주고 1천만 원 다시 산 거야. 수수료만 이게 도대체 내가
그럼 불타기를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불타기보다 평단 수준에서 더 평단 사는 거고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땡큐긴 한데 지금 어차피 저는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방송 컨텐츠로도 한번 삼아보자. 분할 매수하면은 이게 이렇게 평단이 맞춰지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액으로 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매일 미국 주식 기준 10주 해서 매일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일 사다 보니 물량이 뭐 4천만 원까지 모인 거였는데 그 부분에서 미친 거지. 예, 술을 먹고는 국내 주식을 저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 하거든요. 살 때 이제 매일 사다가 분할 매수 타이밍 오면은 30% 50% 그냥 퍼센트로 매도 때리고 그 습관을 나도 모르게 술을 먹고는 하다가 판 거예요. 후회를 하시는군요. 그죠. 이 술이 사람을 망치고 술이 컨텐츠를 망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목표 주가를 만들어 놓고는 트레이드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이게 또 감정적으로 휘둘려가지고 의미 없는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술 먹고는 절대 MTS나 HTS나 방송이나 키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술 먹으면 게임하시면 안 되고 운전하시면 안 되고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에어비앤비 매매에 대한 테이버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나스닥이 조금 진정된다 싶으면은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일단 비중을 줄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나스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 외에 있는 나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등락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기업도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 이 이슈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이거 외에도 나스닥 말 그대로 지수 자체의 매도가 터지면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이슈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나스닥을 추종하는 자금 혹은 S&P 500을 추종하는 자금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국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빠져요. 그럼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서 한 3% 정도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에어비앤비도 3% 정도는 빠지겠구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조금 비쌀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를 좀 멈추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그래서 매수를 멈춘 거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제가 방송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장까지는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지수가 진정되면은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좀 더 모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불타기던 물타기던 상관없이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분할 매수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5,000원에서 65,000원까지 계속 행보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매일 사요. 그럼 평단은 6만 원에 맞춰집니다. 이 박스권에서 레벨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65,000원 샀을 때도 나중 되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55,000원에 사더라도 나중 되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요. 네. 다만 내가 주식을 하면서 호가를 보면서 항상 실수를 하는 것은 투자를 할 때 내가 사는 점이 저점인 것 같아요. 그러고는 빠지면 참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다 탈모 오신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큰 돈을 태울 수 있는 분들은 태우셔도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 그냥 참을 수 있는 분들은 참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르든 빠지든 간에 8만 원을 본다 그러면은 6만 원 근처에서 계속 사는 거고 8만 원 근처에서 팔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70달러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격대는 여전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냥 주저없이 매수를 하고 떨어지더라도 주저없이 매수를 하되 떨어졌다고 많이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해진 물량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에어비앤비 매도가 끝나면 적립식 매매를 계속 보여줄 생각이신지 그리고 적립식 매매를 시도해볼 만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지? 일단은 저는 적립식 매매를 제가 방송에서 실전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해야지 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적립식 매수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더라도 실전에 적용을 못 하시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따라 하셔라.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해보시고 난 뒤에 결과물을 딱 보면은 아 이게 틀리지 않았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는 국장도 이제 하이닉스를 다시 분할 매수 재매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국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목 이슈가 좀 강하고 또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다 보니까 국장은 따로 말씀은 안 드릴 거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번 매매법이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빅테크 어떻게 보면은 테크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 워낙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번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딱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는 원리인데 고점 대비 5% 빠지면 사요. 10% 빠지면 더 사요. 어떤 고점이요? 전고점. 최고점? 네. 전고점. 네. 역사를 보면은 전고점이 최고점이에요. 대부분.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15% 빠지면 많이 삽니다. 그런 회복되면은 팔아요. 애플은 지금 거의 최고점 아닌가요? 지금은 애플이 그렇죠? 없어요. 네. 안 지금은 가지고 애플이 계시네요. 없고 애플도 최근에도 조금 조정받았을 때 뭐 소액이지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을
가셔도 돈이 됩니다. 왜냐? 미국 애들은 말 그대로 우상향의 원칙이 있어요. 왜 원칙이 있냐 그러면은 미국 애들은 돈을 벌면 주주한테 배당으로 주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근데 현금으로 이렇게 주면은 양도세라는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 애들은 이 양도세가 싫어서 미국의 대주주들, 특히 월스트리트의 대주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서 태워라. 이게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엔 없기 때문에 되게 생소한 건데 영어 단어로는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사서 돌려줘라. 이거는 단순하게 배당이랑 똑같은 건데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배당받아서 주식을 다시 사는 거랑 회사가 그냥 주식을 사서 없애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그 돈으로 내 주식 새로 사 라고 하는 게 배당이라고 하면은 네네. 소각은 너 어차피 배당 주면 주식 살 거잖아. 내가 사줄게. 넌 세금 안 내도 돼.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올라요. 미국 주식은. 애플 같은 경우는 번 돈을 다 줘요. 그냥 현금을 안 남기고 주주한테 다 줍니다. 배당으로? 아니면 소각으로? 배당과 소각으로. 배당이 한 0.7% 정도밖에 안 되고 소각을 한 3%씩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1년에 3%는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3%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고 더 올라갈 거다. 왜냐면 애플은 계속 돈을 잘 벌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에서 5% 10% 밀리면은 사놓으면은 올라가요. 심지어는 15%씩 밀리면은 다 때리기도 하고 대출 내서 때리기도 하고.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편집해드릴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믿음이 있다 보니까 트레이드 하기가 좀 더 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린 종목도 그래서 구글이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발표했대. 그럼 구글은 안 좋겠냐고 빠지길래 아니야, 구글은 올라갈 거야 하고는 보여드렸고, 그것도 한 달 만에 차익 실현했고, 뭐 그때그때마다 좀 이슈는 다르긴 해요. 지수 상황이나 환율 상황이나 금리 상황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뭐 코카콜라도 좋고 나이키도 좋고 코스트코도 좋고 아니면 빅테크도 좋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애플은 망하지 않을까요, 혹시? 애플이 망하면은 전 세계가 다 망하죠. 아, 정말요? 네, 이것도 요즘 애플이잖아. 네네네, 맞아요. 아니 망하면은 이거 다 못 쓰는 거지 뭐. 애플이 막 폭락한다거나 그런 일은 애플이 없을까요? 30% 폭락하면 삼성전자 50% 폭락합니다. 애플이 폭락하면 전 세계가 다 망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저는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오토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 영상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여성 투자자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언제든 환영한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